자기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꾸빼라는 이름의 정신과 의사가 있었다.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지만 그의 용모는 영락없는 정신과 의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가 쓰고 다니는 원형의 작은 안경은 그를 매우 지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데 한 몫을 했다. 그는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하는 소리를 내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무엇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할 때면 습관처럼 만지작거리곤 하는 짧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의 진료실 역시 이 진짜 정신과 의사를 꼭 빼닮아 있었다. 진료실 안에는 그의 어머니가 병원 개업 때 선물한 골동품처럼 생긴 긴 의자며 이집트와 인도풍의 모조 조각상들, 그리고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어떤 것은 너무 어려워 아예 읽어보지도 않은 책들로 가득 찬 커다란 책장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꾸빼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 했다. 그것은 그가 정신과 의사다운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 말고도 실력 있는 의사들만이 알고 있는,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 비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비법이란 다름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관심이었다. 처음으로 정신과 의사를 만날 때면 사람들은 다들 조금씩은 주저하기 마련이다.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론 의사가 자신의 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받아보라 할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약속을 잡아 병원에 오면 사람들은 이상하고 사소하기까지 한 자신의 편집증적인 생각들과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우스운 상상들, 그리고 삶을 방해하는 커다란 슬픔이나 지독한 두려움 등을 모두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까봐, 또 자신의 이야기가 의사에게 지루하게 들릴까봐 염려하기도 한다. 그래서 환자들은 의사가 지루해하거나 피곤해하지 않도록 말을 할 때 주의를 기울인다. 의사를 자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의사가 자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꾸빼와 함께하는 진료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다. 꾸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고개를 끄덕여 그들을 격려하고 짧은 콧수염을 어루만지면서 하는 소리를 내었다. 그리고 가끔씩 사람들에게 잠깐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하고 말했다. 그가 정말로 피곤한 날을 제외하고는 환자들은
꾸빼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야기에 흥미 있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꾸빼를 다시 만나기 위해 상담 날짜를 잡고 꾸빼의 이름을 친구들에게 알려주어 다른 환자들도 그를 찾게 했다. 그 결과 꾸빼는 거의 하루의 절반을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할애하게 되었고 상담료를 비싸게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에 이르렀다. 꾸빼의 어머니는 늘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말하곤 했다. 그것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꾸빼는 지금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다. 그는 언제나 비싸지 않은 상담료를 청구했다. 한때 유명한 점술가였던 이리나 부인의 경우가 그 좋은 예였다. 한 번은 그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의사 선생님, 상담료를 올려야만 해요. 가격에 대해선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걸로 아는데요. 그러자 이리나 부인이 말했다. 난 엄마 같은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눈엔 상담료를 올리는 것이 당신에게 더 도움이 되리라는 게 내다 보이는데요. 그런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다봤죠? 점술가인 이리나 부인이 꾸빼를 찾게 된 이유는 이렇다. 어느 날부턴가 그녀는 더 이상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녀는 몹시 큰 슬픔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그녀를 떠나버린 한 남자 때문이었다. 그 뒤로 그녀는 더 이상 미래를 예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따금씩 손님에게 흥미있는 이야기를 던질 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약삭 빠른 눈치로 넘겨지는 것에 불과했다. 양심이 남아있는 그녀로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이 무척 슬픈 일이었다. 그래서 꾸빼는 슬픔에 찬 사람들에게 필요한 알약을 처방했고 그 약을 먹은 이리나 부인은 조금이나마 미래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꾸빼가 성공한 이유가 단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정신과 의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대답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신은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물으면 꾸빼는 이렇게 되묻곤 했다. 자신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런 뜻밖의 질문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럼으로써 그는 사람들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었다. 나아가 꾸빼는 약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정신과 의사에게 그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정신질환에 관한 처방전은 크게
4가지 종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너무 슬플 때 먹는 우울증 치료제, 두려움에 시달릴 때 먹는 불안 억제제, 지나치게 이상한 상상들을 하게 되거나 환청을 들을 때 먹는 신경 안정제, 그리고 마음이 너무 심하게 들뜨거나 가라앉을 때 먹는 신경 조절제 등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보다 약간 더 복잡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약마다 각각 10개 정도의 우스운 이름이 붙은 상표가 있고, 정신과 의사들은 경우에 맞게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해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약은 디저트와 약간 닮은 데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한 가지 디저트만을 선호하지는 않았다. 약 처방이 더 이상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때, 또는 증상이 간단해서 약 복용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인 경우, 꾸페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심리요법이었다. 이름은 거창하게 들리지만 심리요법이란 간단히 말해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환자들을 돕는 방법이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평소에 대화하는 것과 심리요법은 같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 특별한 방법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약의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심리요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다. 그중 어떤 것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발명해낸 것들이었다. 꾸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발명한 심리요법을 주로 배웠는데, 그래도 그들은 꾸페에 비하면 꽤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정신과 의사가 환자와 토론을 하는 독특한 방법이었다. 사람들은 이 방법을 좋아했다. 그 이유는 세상에는 환자에게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의사들이 너무도 많고, 환자들은 그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꾸페는 일이나 부인의 상담 시간에는 가능하면 심리요법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찰나에 그녀가 앞질러 이렇게 말하곤 했기 때문이다. 의사 선생님, 난 당신이 내게 무슨 질문을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그녀가 예상한 질문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꽤 자주 들어맞는다는 것이었다. 직업적인 기술과 약, 심리요법,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관심이라는 그만의 비결은 꾸페를 능력 있는 정신과 의사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리하여 능력 있는 정신과 의사나 얻을 수 있는 성공적인 결과들이 그에게 매번 돌아왔다. 완전히 치료된 환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환자들은 매일 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종종 병원을 찾아왔다. 더 심한 환자들의 경우 꾸페는 그들이 자신의 병을 견뎌내고
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빼는 자신에 대해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 무엇보다 그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사람들을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꾸빼의 진료실은 아름다운 현대식 건물들로 넘쳐나는 대도시 중심가에 위치해 있었다. 그 도시는 세상의 다른 많은 도시들과는 달랐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배고플 때 음식을 먹었고 병에 걸려 몸이 아프게 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으며 거의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또한 그리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다양한 종류의 영화들을 감상할 수가 있었다. 박물관과 수영장, 서로 부딪힐 염려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장소들도 있었다. 또한 텔레비전을 통해 여러 가지 채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으며 모든 종류의 신문을 읽을 수 있었다. 신문 기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사들을 거의 제한 없이 쓸 수 있었다. 사람들에게는 넉넉한 휴가 기간이 주어졌지만 때로는 그것이 여행을 떠나기에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세상의 어느 도시에 사는 것보다 그곳이 모든 면에서 낫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단지 생존에 필요한 정도의 돈만을 갖고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못 견뎌 하거나 큰 실수들을 저지르기도 했으며 더 이상 자신들을 돌봐줄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없는 어른들과 아무 술이나 마셔대며 좋지 않은 약들로 아픔을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꾸빼가 일하는 동네에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예전에 종합병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돌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후 매주 수요일마다 꾸빼는 자신의 진료실로 가지 않고 종합병원으로 가서 불행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다. 그곳에서 그는 삐뇽과 같은 사람을 진찰한 적이 있었다. 그는 삐뇽에게 묻곤 했다. 삐뇽 씨, 약은 제때 먹고 있는 거죠? 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꾸빼가 다시 물었다. 물론이죠. 그런데 약은 잘 복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삐뇽은 하느님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으며 하느님은 인간과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대답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삐뇽이 약을 복용하지 않은 날이면 혼자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중얼거린다는 데 있었다. 게다가 술이라도 한 잔 들이켠 후엔 목소리가 더 커졌고,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그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그의 체격이 아직 건장했을 때는 그런 일들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때마다 삐뇽은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 그 밖에도 삐뇽은 다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를 곁에서 돌봐준 적이 없었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으며, 하느님과의 대화를 시작한 이후 아무도 일자리를 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꾸빼는 삐뇽을 위해 사회복지사인 여성과 함께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채워 나가야만 했다. 삐뇽이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동네에 있는 자신의 작은 집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대도시 중심에 위치한 꾸빼의 진료실은 일반 병원과는 사뭇 달랐다. 그를 만나러 오는 신사숙녀들은 비교적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고, 부모의 보살핌 아래 성장했으며 직장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잃은 것을 메울 다른 것들을 금방 찾을 수 있었다. 잘 차려입은 옷에 정확한 문법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며, 그 중에 어떤 여성들은 상당한 미모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짜로 마음이 병들었거나 매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다. 꾸빼는 심리요법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 그들을 치료하곤 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병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그런 병은 꾸빼가 학교에서 치료법을 배운 병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자녀에게 다정하지 않은 부모를 만난 것도 아니었으며,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잃은 적도 없는, 한마디로 진짜 불행한 삶을 산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행복하지도 않았다. 한 예로 젊고 아주 매력적인 여자 까트린느가 자주 정신상담을 받으러 꾸빼를 찾아왔다. 꾸빼가 물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좋아요 하고 대답하기를 바라시죠? 왜 내가 그렇게 바란다고 생각하죠? 당신은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지겹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닌가요? 꾸빼가 내심 그녀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녀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다. 까트린느는 자신의 일에 성공한 여자로 흔히 말하는 능력 있는 사업가였다. 그녀는 물건들을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가치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파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은 그런 그녀에 대해 매우 만족했기 때문에 곧잘 상당한 액수의 특별 수당을 주기도 했다. 그렇지만 까트린느는 늘 불만이었다. 특히 남자들에 대해서 그랬다. 그녀는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삶에는 항상 남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만남은 매번 실패로 끝났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남자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자극도 주지 못했고, 반면에 자극적인 남자들은 그녀가 보기에 너무도 친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어느 쪽이든 그들과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늘 따지곤 했다. 결국 그녀는 자극적인 남자들을 친절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과 헤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당연히 남자들이 그녀에게 더 이상 자극을 줄 수 없었다. 더군다나 그들은 사회적으로 비교적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 까트린느는 상대방이 중요한 인사가 아니면 사귈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꾸페는 완전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해시키기 위해 까트린느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친절하면서 자극적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것이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사회적 성공과 친절함을 겸비한 사람을 찾는 것이 그리 말처럼 쉽겠는가. 하지만 까트린느에게 그 점을 이해시키기란 쉽지 않았고, 그녀는 남자에 대해 정말로 까다롭게 굴었다. 수많은 까트린느들, 꾸페에겐 그녀와 비슷한 손님들이 많이 있었다. 까트린느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남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 역시 성적으로 자극적이면서도 동시에 상냥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여자들을 원했다.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의 일에 성공을 거두었더라도 그들은 만일 다른 일을 했다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곤 했다. 대체로 옷을 잘 차려입은 이런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그다지 만족해하지 않고 있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 늘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이 과연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결혼할 뻔 했는지를 묻곤 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시간이 모두 흘러가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삶에 다가서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절대로 웃을 일이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 꾸빼는 그들로 인해 너무도 바빠졌다. 어느 날 꾸빼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유독 자신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스스로 질문해 보았다. 그의 말하는 방식을 사람들이 특별히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아니면 콧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의 사무실에 놓인 인도 조각상 때문일지도. 사람들은 서로 꾸빼의 전화번호를 주고받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료실을 찾아왔다. 어느 날 꾸빼는 자신보다 먼저 자리를 잡은 동료 정신과 의사들에게 물었다. 그들이 보살피고 있는 환자들은 정말로 아픈 사람들인가? 동료들은 꾸빼가 마치 바보 같은 질문이라도 한 듯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당연히 아니었다. 그들이 돌보는 환자들은 정말로 아픈 사람들이 아니었다. 동료 의사들 역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동료들의 말을 듣고 꾸빼는 그들이 자기보다 더 잘 해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많은 행운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다른 모든 지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매달 새로운 의사들이 새 진료실을 내고 있었다. 만일 정신과 전문의 숫자를 표시한 세계 지도를 찾아본다면 꾸빼가 살고 있는 나라의 정신과 전문의 숫자가 훨씬 많은 인구를 가진 나머지 나라들의 정신과 전문의를 다 합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왜 모든 것을 가지고 많은 행운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정신과 의사가 더 많은 걸까? 이런 사실이 매우 흥미로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꾸빼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꾸빼는 자신이 불행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꾸빼를 만나는 것을 좋아했지만 꾸빼는 오히려 마음의 부담이 커질 뿐이었다. 그는 삐뇽과 같은 환자를 만날 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훨씬 더 피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불행하지 않으며 불행해하는 사람들을 보며 꾸빼는 점점 더 피곤해졌고 마침내는 그 자신 역시 점점 불행해져 갔다. 자신이 과연 좋은 직업을 선택한 것인지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어떤 것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하기에 이르렀다. 이쯤 되자 꾸빼는 약간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런 불행한 사람들의 병이 전염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새삼 의심이 들었다. 그는 약을 복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몇몇 동료 의사들이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시 깊이 생각해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곧 깨달았다. 어느 날 이리나 부인이 말했다. 의사 선생님, 난 당신이 너무 지쳤다는 걸 알고 있어요. 꾸빼가 얼른 말했다. 아, 미안합니다. 그렇게 보였다면. 그러자 이리나 부인이 결론 짓듯 말했다. 당신에게는 여행이 필요해요. 그게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좋을 거예요. 꾸빼는 그것이 좋은 충고라고 생각했다. 그렇다. 정말로 여행을 떠난다면 타고난 의사인 꾸빼는 자신을 가장 뛰어난 정신과 의사로 만들어줄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다. 마치 방학 숙제를 하는 학생처럼 그는 계획을 세웠다. 이제 꾸빼는 여러 나라를 여행할 것이고 세상 모든 곳에서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불행하게 하는가를 발견하고자 할 것이다. 만일 행복의 비밀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꾸빼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꾸빼는 환자들에게 자신이 곧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알렸다. 그 소식을 듣자 깊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던 어떤 환자는 꾸빼에게 말했다. 잘 생각했어요, 선생님. 좀 쉬어야 해요. 특히나 정신과 의사들은 가끔씩 쉴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꾸빼가 휴가를 떠나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는 환자들은 말했다. 아, 그래요? 이제 몇 주일 동안 당신을 볼 수 없겠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걸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곧잘 불행해야 하는, 꾸빼로서는 도저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그리고 꾸빼를 너무도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 꾸빼에게는 클라라라는 이름의 여자친구가 있었다. 꾸빼는 그녀에게도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알렸다. 그리고는 혹시 함께 떠나고 싶지 않은지 물었다. 클라라가 다정다감하지는 않지만 꾸빼는 그녀를 좋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함께 여행한 적이 많지 않았다. 서로를 좋아했지만 둘이서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 힘이 들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아이를 갖는 문제에 있어서도 클라라는 때때로 그렇게 하고 싶어한 반면 꾸빼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싶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클라라는 큰 회사에서 많은 일을 했다. 그녀가 다니는 회사는 제약연구소로 다름 아닌 정신과 의사들에게 제공되는 알약을 만드는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회사에서 발명한 놀라운 신약, 특히 기적적인 효능을 지닌 최신 의학을 의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세미나에서 꾸빼를 처음 만났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정신병 환자들과 의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알약의 이름을 찾아내기 위해 상당히 많은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다. 또 그녀가 하는 일에는 그 회사에서 만든 알약이 다른 곳에서 만든 알약에 비해
월등히 좋다는 것을 의사들에게 믿게 만드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클라라는 아직 젊었지만 삶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 증거로 꾸빼가 그녀의 사무실로 전화를 할 때마다 그녀와 통화를 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그녀는 언제나 회의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 함께 여행을 떠날 때마다 그녀는 월요일까지 끝내야만 하는 일들 때문에 그곳까지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왔다. 심지어 그가 혼자 산책을 하거나 옆에서 잘 때에도 클라라는 일을 했다. 꾸빼가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제의하자 클라라는 그렇게 갑자기 여행을 떠날 순 없다고 대답했다. 이유인즉 그녀의 회사에서 최근에 발명한 새로운 약, 다시 말해 세계 창조 이후 만들어진 모든 약들 중 가장 효능 좋은 약의 이름을 짓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녀를 이해했기 때문에 꾸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은 조금 좋지 않았다. 약품의 이름 따위를 짓기 위한 회의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해야만 하는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클라라에게 단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 알았어. 충분히 이해해.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클라라는 사무실에서의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이야기했다. 그녀가 다니는 회사에는 사장이 2명이었는데 불행히도 서로를 미워하는 사이였다. 하지만 둘 다 클라라를 좋아했다. 그래서 클라라는 늘 곤란한 상황에 빠지곤 했다. 한 사람을 위해 일을 하면 그것은 언제나 다른 한 명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되었고 그 반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꾸빼는 클라라에게 자신이 왜 여행을 떠나려 하는지 아직 말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무렵부터 그녀가 자기 사무실에서의 문제들을 늘어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런 식의 대화를 계속 해나가면 결국 피곤하게 끝날 가능성이 컸기에 꾸빼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설문조사를 곧바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클라라가 남은 음식을 먹기 위해 잠시 말을 중단했을 때 꾸빼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행복해? 그러자 클라라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꾸빼를 빤히 쳐다보았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감정이 격해진 듯 했고 꾸빼에게 이렇게 물었다. 나를 떠나고 싶어요? 꾸빼는 그녀의 눈이 사람들이 울기 시작할 때처럼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절대 그런 게 아니며 그런 질문을 한 것은 단지 자신이 행복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클라라는 약간 안심이 된 듯 보였다. 꾸페는 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먼저 알고 싶은 것이 있었다. 꾸페가 그녀에게 행복한지를 물었을 때 왜 그녀는 그가 자신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라 생각했을까? 클라라는 그것이 비난처럼 들렸다고 대답했다. 마치 넌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할 거야 하고 그녀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고. 다시 말해 그것은 그가 그녀 곁에 더 이상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다.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꾸페는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며 반복해서 말했다. 클라라를 완전히 안심시키기 위해 꾸페는 그녀를 웃길 만한 농담을 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둘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런 느낌은 그들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어졌다. 잠이 들면서 꾸페는 행복에 대한 자신의 설문조사가 잘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벌써 2가지를 배운 것이다. 그 한 가지는 그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이지만 여자들은 정신과 의사가 보기에도 매우 복잡한 존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행복한가 하고 물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 질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하게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꾸페는 먼저 중국으로의 여행을 결심했다. 중국을 여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왠지 그곳에 가면 행복의 비밀들을 배울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읽은 푸른 연꽃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땡땡의 모험과 땡땡의 친구인 창의 아버지 왕 아저씨를 떠올렸다. 긴 턱수염과 함께 무척이나 지혜로워 보이는 그 중국 노인은 행복의 비밀을 알고 있을 것만 같았다. 분명히 그 노인과 비슷한 이들이 아직 중국에 남아있으리라고 꾸페는 생각했다. 그런데 땡땡의 친구 창이 미쳐버리는 바람에 그의 부모는 큰 불행에 빠졌다. 땡땡은 그들을 위로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다행히도 나중에 땡땡은 악한들의 소나귀에서 왕 아저씨의 아들을 낳게 해줄 수 있는 대스승을 구출했다. 그래서 마지막엔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다. 어린 시절 이 감동적인 모험을 읽으면서 꾸페는 아마 처음으로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는지 모른다. 비록 그 나이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꾸페는 클라라와 함께 영화관에 가서
여러 편의 중국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영화를 보며 중국 여인들이 무척 예쁘다는 사실을 알았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항공사 직원이 그에게 좋은 소식 한 가지를 알려주었다. 항공사 측에서 꾸빼가 여행하기로 되어 있는 곳까지의 탑승객이 예상외로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비행기의 다른 칸에 그의 좌석 하나를 마련해 준 것이다. 그 특별한 칸은 마치 사업 때문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기라도 하는 것처럼 비즈니스 클래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그곳에는 안락한 의자와 샴페인, 그리고 작은 개인 전용 TV가 마련되어 있었다. 꾸빼는 그 비즈니스 클래스 안에서 자신이 매우 행복해하고 있음을 느꼈다. 의자는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고 여자 승무원들은 미소 지으며 그에게 샴페인을 따라 주었다. 꾸빼는 여자 승무원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 그에게 더 많이 미소를 짓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쩌면 그것은 방금 마신 샴페인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비행기가 하늘 속으로 점점 더 높이 날아가는 동안 꾸빼는 행복에 대해 생각했다. 왜 이곳에 있는 것이 이토록 행복한 것일까? 물론 이곳에서 그는 편안하게 몸을 뻗을 수 있었고 공짜로 샴페인을 마실 수 있었으며 긴장도 풀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의 집에 있는 안락한 소파 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 그러나 집에서는 지금 이 비행기에서의 순간만큼 행복하지 않았다. 꾸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두세 사람이 역시 미소 지으며 그들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꾸빼는 그들이 자신처럼 항공사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다. 꾸빼는 옆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옆 좌석에는 한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온통 숫자로 가득 찬 영자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여자 승무원이 샴페인을 권할 때에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꾸빼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였고 더 뚱뚱했으며 최신 유행에 따라 조그만 캥거루가 그려진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그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사업 관계로 출장을 가는 중임을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 신사의 이름은 바비eng이었는데 바비eng은 꾸빼에게 중국에 처음 가는 것인지를 물었다. 꾸빼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바비eng은 자신이 중국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면서 그곳에 자신의 공장이 있으며 그곳에선 바비eng과 꾸빼가 사는 나라보다 훨씬 싼 노동임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보다 돈이 덜 들지만 품질은 똑같죠.
바비행의 공장에서는 장난감과 전자게임기 등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생산하고 있었다. 바비행은 결혼을 해서 새 아이를 두고 있었다. 그의 아이들은 장난감을 만드는 아버지 덕에 언제나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꾸페는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지만 바비행에게 그 모든 제품이 중국인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 유감스럽지는 않은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기 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닌지 물었다. 바비행이 대답했다. 어떤 점에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일 자기 나라 노동자들이 일을 한다면 장난감들의 가격은 세계 어느 나라 장난감보다 비싸질 테고, 그러면 아무도 그의 장난감을 사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그것은 시도해볼 필요조차 없는 일이라고 방비행은 잘라 말했다. 그는 결론을 내리듯 말했다. 이게 바로 세계화란 거죠. 비비행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것이 좋은 일이며, 얼마 안 가 중국인들도 부를 축적하게 되면 자신들의 아이를 위해 장난감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꾸페는 자신이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결정한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중국에 아무리 좋은 정신과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꾸페는 비비행에게 특별히 중국인들과 자신들이 다른 점이 있는지 물었다. 비비행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근본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대도시 사람들과 시골 사람들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비비행은 창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도 푸른 연꽃 시대 이후 많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대화를 시작했을 때부터 꾸페는 비비행에게 행복한가 묻고 싶었지만 클라라의 반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심을 했다. 꾸페는 너무나 편안한 의자군요 하고 말하면서 화제를 바꾸었다. 그렇게 시작하면 비비행은 아마도 비즈니스 클래스 여행이 참으로 만족스럽다 말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비비행이 투덜거리는 것이었다. 이 의자는 퍼스트 클래스보다 훨씬 덜 눕혀지는걸요. 꾸페는 비비행이 줄곧 비즈니스 클래스로 여행을 해오다가 어느 날 한 단계를 높여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그것을 기억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꾸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비비행과 꾸페는 지금 완전히 똑같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완전히 똑같은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나 둘이 느끼는 감정은 확연히 달랐다. 꾸페는
이 모든 것들에 행복해 했다. 비비엔과는 달리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비엔과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비비행은 비즈니스 클래스로 여행하는 것을 알고 기다렸던 반면 꾸페에게는 이 비즈니스 클래스 여행이 뜻밖의 선물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여행이 가져다 준 첫 번째 작은 행복이었지만 비비행을 보며 꾸페는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만일 다음번 여행에서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게 되면 오늘 비비행이 1등석에 타지 못한 것을 불만스러워 하듯 비즈니스 클래스에 타지 못한 것을 불만스러워 하지 않을까? 이것은 꾸페가 여행에서 발견한 첫 번째 배움이었다. 그는 이번 여행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작은 수첩을 꺼내 다음과 같이 적었다. 배움 1.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샴페인을 한 모금 더 마신 뒤 꾸페는 다시 이렇게 적었다. 배움 2. 행복은 때때로 뜻밖에 찾아온다.